이제 기간이나 이런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오해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나 아니면 헷갈려가지고 좀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거쳐서 이제 인력에 대한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지원을 이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을 현재 받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재심사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재작년에 받으신 분들 중에 이제 수행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종료가 되시는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재작년 말에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요번에 신청하실 때 재심사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그래서 이제 이 재심사와 신규의 그 제일 큰 차이는 뭐가 되냐면, 재심사로 해서 선정이 되신 경우는 기존 협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서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새로운 약정 체결이 시작되는 날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업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을 못 받으시는 그런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서 신규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 심사 이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꼭 우리 재정지원 사업이 종료되기 전,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반기 때 받으셨는데 하반기 때 그 종료되기 전에 재심사를 꼭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반기 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 때 꼭 놓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심사를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참여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 재참여 제도는 아마 사회적 기업으로 그 3년까지 최종 총 5년은 이제 지원을 완전히 이제 받으신 회사들이 이 재정 지원이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도 그 당시에 채용했던 인원들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을 다시 또 이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고용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로 동일하게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인원을 이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신규, 재심사, 재참여 요 세 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도 조금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으로 해가지고 자체 고용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체 고용 근로자는 이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모든 근로자를 자체 고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안 받고 기업에서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자체 고용 근로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작년 말, 그러니까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그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가 꼭 있어야 하고, 그 기업들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정수급으로 적발돼서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에 있는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는 부정수급을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영구배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개정이 돼서 5년간 이제 이 보조금 참여를 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있으면 이제 참여가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나 혼합형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몇 프로 이상,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뭐 30%, 혼합형은 20% 이상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일자리 제공형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공헌형 가형 중에 이제 지역 취약계층 고용 유형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회 서비스를 이제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셨으면
해당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셨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여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현재의 상황을 보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맨 아래 보면 사업 계획서 맨 아래쪽에 보면 내가 참여 인력 채용 계획, 그러니까 참여 인력을 몇 명 정도 배정받겠다라는 계획을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 계획에 일반 근로자의 몇 명, 취약계층 몇 명 해가지고 했을 때 그때 그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여기다가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인지를 못 하셔가지고 취약계층을 뭐 3명 중에 1명만 채용한다.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만 채용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 이제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 참여 제외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맨 아래쪽에 내가 몇 명을 고용할, 그러니까 배정을 받고 싶은 예정이다라고 하신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 비율이 미달되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근로자 고용 조정이나 고용 유지를 만약에 하시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그 통합정보 시스템상 그 공무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고용 조정이나 고용 유지가 되셨으면 그 제외가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지원 기간까지 이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내 2년을 받았는데 3년 차에 또 신청을 한다 하면 그게 이제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내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았는데 요번에 4년 차에 또 신청을 한다. 이러면 이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참여로 들어오시는 분들만 모든 지원 기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했을 때 3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참여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이거를 이제 가끔 이제 회사에서 좀 오해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기업의 자생력을 갖추고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간다라는 게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은 외부 이제 위탁이나 공모 사업 위주로 그 진행이 되는 사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참여를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올해는 진행을 하더라도 내년에 그 사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좀 따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00%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사업들 아니면 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뭐 지역사회 투자 사업, 가사감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체적인 수익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시는 경우는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연간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라 1년에 뭐 겨울에만 한 3개월 운영을 하신다거나 뭐 여름에만 한 3개월 운영하시는 이런 회사들도 참여는 좀 제한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영업 활동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제 법령 위반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으신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하시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라도 운영을 하시다가 내가 이 대상으로 분류가 됐을 때도 다음 심사 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심사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걸려있는 기업들은 다 대상 제외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재심사에만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은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게 되었을 시에 그 다음 심사에 참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5월 달에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4월과 10월 두 번에 이제 나눠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요번 심사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1월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 기업들은 5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셨으면 제외 대상이 되시고, 인증 사회적 기업들은 10월 달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셨으면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심사에서는 요 부분만 좀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매년 정해진 시기에 잘 작성을 해 주셔야
이 재정지원 사업에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항상 이 사업은 지원 개시일부터 1년간, 그러니까 12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비율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50%,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40%를 지원을 하고, 그중에 이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시는 분들한테는 20%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청을 하실 때 이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끝나신 분들도 다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했으면 취약계층 근로자에 관련한 서류들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리고 정보수집 동의서, 교육이수 확인증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기본과정, 인사노무과정, 회계세무과정, 마케팅 이렇게 이제 4가지로 교육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1년 이내 이수분이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으로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달라진 거지 내용은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요 사업을, 그러니까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으로 들으셨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그 내용으로 들으셨으면 그거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요거를 만약에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그거를 전부 다 이수를 하셨으면 그 제출 동의만 해주시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교육을 이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통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러닝에 들어가셔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공고 마감일 전까지 꼭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 들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이 교육을 꼭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재참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작성하시는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가치 지표에 3번, 6번, 14번 3가지 내용을 제출하셔야 되고, 재참여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재참여로 하시는 분들은 사정에 따라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직접 실사를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시는 건 아니고, 이거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기업 회계 정보 공유에 동의를 해주시면, 고용과 회계에 관한 사항들은 그쪽에서 동의만 끝내주시면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서류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신규로 만들어진 지 법인이 얼마 안 돼서 뭐 재무제표가 뭐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회계 신고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현장 실사 갈 때 확인할 수 있게 별도로 회계 자료는 뭐 구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계속 쭉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 동의만 하시면 국세청에서 해당 자료를 불러와 가지고 확인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법인이 설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이 과정이 좀 진행이 안 됐다, 지연이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당 회계 관련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따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 실사 때 추가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심사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출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을 합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이분들은 한 개 항목이 빠진 3번하고 16번 항목만 2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재심사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서류는 이제 신규로 신청하는 기관들과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내용들로 제출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에서만 3번하고 6번 2가지만 작성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평가 항목들은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좀 구분이 되고,
정량평가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를 토대로 바로 이제 즉시 점수 배점이 이루어지는 항목들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 그리고 고용 성과라고 해서 동종 업종과 비교했을 때 직원들이 몇 명 정도나 채용되어 있느냐, 그리고 매출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로 바로 이제 점수 배점이 이루어지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성평가 부분은 이제 뭐 정해진 배점을 딱 정해놓고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중에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회적 가치 지표, 그 내용을 토대로 세 가지 항목, 여기 사회적 가치 항목에 이제 두 가지, 그리고 기업 혁신 항목, 이렇게 세 가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고용 성과나 우수성, 견실성 부분은 제출하신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점수를 배정을 한다라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심사 때 이 점수를 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사로 넘어가셨을 때는 뭐 내용들은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정량평가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이 조금 점수가 일부 좀 높고요. 그리고 혹시나 작년에 자율경영 공시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면 5점의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량평가 부분이 총 40점까지 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성평가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이제 14번 기업의 혁신도를 안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기업의 혁신도 그 14번 항목만, 사회적 가치 지표의 14번 항목만 제외되고 심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하실지를 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사업계획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좀 길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전부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가능하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회사와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춰서 유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 제품들의 특징, 뭐 장점, 그 가격,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인 판로,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오프라인 판로, 공공판로, 민간판로, 아니면 해당 우리 지역에 대한 판로, 아니면 타 지역의 유통판로 이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 업종의 사업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고 있어서 그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하실 때 요 유사한 내용을 작성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의 사업계획서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참여 근로자와 관련한 사항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근로자들, 이제 그 근로자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를 하는 거고 어떤 근로 조건을 갖춰서 일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작성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 그러니까 요번에 지원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근로자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뭐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그 재정 지원 사업을 배정을 받게 난 다음에 아마 그 시군에서 점검을 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조금 그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점검을 간 점검자가 생각하는 데 발생하는 차이가 분명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를 근로자가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떤 근로 조건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를 최대한 여기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회사들이 그 불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의 이제 판매 방식이나 판로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동일하더라도 이게 회사들마다 사업 내용이 다르고 뭐 제조업, 서비스업, 뭐 유통, 도소매 그리고 이제 뭐 관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로 그렇게 수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이제 적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그 목적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갖춰가지고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아직 이 요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이런 내용들을 진행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긴 하는데 아마 그 사회적 가치지표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그 기업의 혁신도 14번 항목에 관련해 가지고 그 14번 항목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향후 사업계획에 좀 많이 반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시면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모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모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은 되고 이거 약정 체결한 이후에 지원되는 방식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일자리 창출 사업이 12개월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업 개발비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종료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특성상 연도가 바뀌게 되면 보조금의 이제 처리 그 내용이 좀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해 안에 그러니까 12월까지 해당 그 사업개발 사업을 종료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경우도 가능한 이제 내년도 사업 그 개발비 신청도 연초에 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가능하면 더 빨리 종료되고 정산이 되어야 다음 사업에 바로 또 신청이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가지고 올해 혹시나 사업 개발이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하실 때는 가능한 12월 안에 종료를 할 수 있게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정 체결 일자 자체도 그 여러분들이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 기간에 맞춰 가지고 약정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셔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목적은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유형의 사용 가능한 품목이나 물품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무형의 자원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올해 안에 무형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항들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유형의 어떤 설비나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대상 기간이 남아 있으시면
도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설비나 장비를 좀 구매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서는 유형의 장비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형의 기술 자원들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개발비의 참여 대상은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만 참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도 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 마을기업이나 이제 자활기업으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현재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은 기간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과 합산 처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마을기업 중에 1년만 받으실까, 행안부 1차만 받으셔서 1년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남아서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행안부 2차까지 다 받아버리신 경우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개발비 신청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때는 마을기업 자격이 아니라 인증 사회적 기업 자격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은 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한 자격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 자격을 인정을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신 경우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새롭게 시작을 한다, 새롭게 그 지원 기간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인증 사회적 기업은 최대 1억 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를 이제 단독으로 우리 회사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서, 아니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공동 브랜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3억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3억 원이냐면 사회적 기업이 최대 1억 원을 할 수 있어서 사회적 기업 3개가 모이면 3억 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3개가 모이면 5천만 원씩이기 때문에 1억 5천, 요 한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의 최대액을 다 모아서 가능한 거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내가 5천만 원 지원받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지원받고 여기서 또 5천만 원 지원받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그 회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다 더했을 때 이제 3억 원 한도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각자의 지원 한도를 확인해서 합산액으로 최대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또 이제 그 좀 신경 써서 보실 부분들이,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연 1회만 연초에 공고를 해서 선정하고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이 재정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저기 사업개발비를 신청을 하신 분들이 가능한 올해 안에 사업을 좀 마무리를 지으셔야 내년도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또 연초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다시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좀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혹여나 이게 연도가 넘어갈 수밖에 없으면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 받은 사업들에 대한 이제 중간 정산은 완료가 돼야만 다음 사업에 이제 참여하실 때 좀 불이익을 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부담이 좀 그 불이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제외 대상도 아까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제외 대상과 동일한데, 여기도 이제 부정수급으로 혹시나 되어 있으면 이제 그 기간 5년 동안은 참여가 제외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말일, 그러니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체 고용 근로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1인 이상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개발비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냐라고 이제 표현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업개발비라는 명칭이 없다라고 이제 뭐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업비 지원,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된 사업,
새로운 브랜드 개발 사업, 기술 개발 사업 등 유사한 사회적 사업개발비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들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참여 제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항은 뭐 법령 위반이나 이 사항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은 어떤 그 비율로 신청을 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만약에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이 중에 10%를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10%가 자부담이 아니고 총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이다. 요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번에 3천만 원을 신청했으니까 자부담이 3천만 원의 10%인 그 300만 원이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3,300만 원을 신청을 하신 꼴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33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서 보조금을 얼마 정해놓고 내 자부담을 얼마를 투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으실 때 전체 견적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전체 견적이 나오면 이 견적서 중 10%는 내 자부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조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10%. 그러니까 만약에 저번에 한 번 받으신 분들은 20%. 그리고 2번 이상 받으셨던 분들은 30% 이상 자부담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견적을 받으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견적서를 받으셨는데 VAT 포함 혹은 부가가치세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빼고 그 공급 가액으로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요거는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꼭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신청하신 기업들 중에 면세 사업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 환급이 불가한 면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개발비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게 좀 헷갈리고 잘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마 기장을 맡기시는 회계사무소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면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과세 사업자인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신청하셨을 때 기업이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건 꼭 유의하셔서 신청하실 때 부가가치세는 빼고 공급 가액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로 좀 신청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신청해라라고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 다양하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매년 유사한 사업을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일한 사업들을 좀 연속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좀 큰 항목들로 예를 좀 들어보면 기존에 우리 회사에 없던 브랜드를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신규 기술 개발을 의뢰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시고 기존의 홍보 방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홍보 뭐 최근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 지역의 뭐 온라인 방식의 어떤 새로운 홍보 채널을 뚫는다거나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좀 한계가 있어서 해외 수출을 좀 노리기 위해서 그 특정 국가 내가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요조사나 아니면 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그 상품 인증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예술 공연 기획 같은 걸 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작가나 아니면 전문 극단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거를 받아오시는 경우. 예,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저작권 이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증이 기존의 제품이 있었는데 요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신 경우. 그러니까 뭐 기능성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성분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뭐 성분 분석이나 제품 분석을 좀 새로 하셔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이미 제품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특허 출원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만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시는 그런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홈페이지가 없는 이제 신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업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최초의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 그 웹 접근성, 이게 이제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그 웹 접근성이 뭐 그런 거예요. 뭐 확대가 된다거나 이게 돋보기를 갖다 대면 확대가 된다거나 뭐 어떤 메뉴를 누르면 소리를 들려줘서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거, 뭐 색 대비를 좀 다르게 해서 뭐 절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실 수는 없고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기관에서 웹 접근성 심사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발비를 간혹 가다가 이제 내부 임원이나 아시는 이제 임직원들이 충분히 이걸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개발비 신청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는 무조건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개발비로 신청이 좀 불가한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나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신규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의뢰를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 뜬금없이 그걸 저기 뭐야 CCTV로 관리를 해야 돼서 CCTV를 설치한다. 이런 식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면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유형의 시설이나 장비는 이제 구입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예외적으로 이거를 사업기간 중에 대해서 임차하는 것, 그러니까 리스를 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리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50%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 기간 중에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개발비로 리스를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도 12개월, 최대 12개월까지만 사용하고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리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개월 리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같은 이제 부수적인 사항들, 그리고 경영 컨설팅, 그러니까 회사 아까 뭐 기술 개선을 위해서 뭐 경영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항목들도 다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신제품 개발을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 대부분 이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전문 기관에서 이제 본인들 그 기관에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뭐 재료비, 시험 성적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이제 견적서를 내주실 건데 이때 재료비가 그 시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비, 그러니까 시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의 20%까지만 인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유의하셔가지고 혹시나 의뢰를 하실 때도 우리 사업이 이렇게 시제품 의뢰를 하는데 지금 3천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재료비는 한 600만 원까지밖에 여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 범위 내에서 견적을 내고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 이외에 이제 뭐 회계감사라든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사업 개발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다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 전문 기관하고 직접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 개발비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해서 중간에 어떤 경영 컨설팅 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거쳐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이 가능한 그 거래처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개발비 지원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어떤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개발하실 수 있는 기관과 직접 계약을 통해서 요 견적을 받고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업들을 바로 이제 개발로 연결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서류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좀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동일하게 신청서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 그리고 그 임원이나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 이제 필수로 제출하시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와 예산운용 계획서 요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우리 회사가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 우리 회사의 앞으로 운영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꼭 제출하신 비교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간혹 이제 요거를 제출하셨는데 견적서 내용과 다르게 이제 예산 운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견적서를 미리 받고, 그러니까 해당 사업에 대한 견적을 받고 그 견적을 근거로 예산을 꼭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육이수 확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추가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면 온라인상에서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뭐 금액이 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대 한도가 있어도 이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총액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업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의 총액 한도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통상적으로 최대 3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기업들에게 사업개발비가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기업이 최대 1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3천만 원 내외에서 그 지원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좀 유의를 좀 생각하시고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청했는데 7천, 8천만 원 정도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배정이 너무 적게 받아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더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3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은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로 이제 사업개발비를 신청하시는 회사들은 아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 3번, 4번, 아까 어, 4 아까 3번, 6번, 14번이었죠? 3번, 6번, 14번을 이제 3개를 작성하셨는데 사업개발비 신청하시는 분들은 4번과 5번을 추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추가로 더 작성을 하시는데 4번, 5번 내용은 저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 신청하시는 분들은 3번, 4번, 5번, 6번, 14번 이렇게 5가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고 혹시나 자활기업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활기업 중에 법인인 자활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에 그 법인 여부를 확인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업개발비도 심사 항목을 보면 이제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 대신에 그 사업개발비를 2회차 이상으로 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확인을 하냐면 사업개발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좀 불가하게 지금 방침이 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전에도 홈페이지 제작, 뭐 블로그 제작으로 신청하셨는데 요번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지원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개발비를 통해서 어떤 걸 했는지 그걸 추가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정량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 지표로 제출하신 내용을 토대로 점수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는 사회적 가치 지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지표는 회사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떠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이나 정성적인 지표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총 100점이라는 점수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가능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전라랑 도도 마찬가지 행정이나 측정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공헌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측정 자료를 정확하게 이제
전달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낮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자료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청취사업 신규는 3번, 6번, 14번, 그리고 일자리 청취사업 재심사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3번, 6번, 그리고 일자리 청취사업 재참여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1번부터 9번까지로 돼 있어서 거의 이제 전체 지표를 거의 다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3번, 4번, 5번, 6번, 14번 이렇게 5가지를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 쭉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1번은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목적은 뭐다, 비전은 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홈페이지에 기업 소개란을 작성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성과 관리 체계인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 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를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2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청을 할 때 일자리 참사업 재참여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내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들을 분장을 했고 이렇게 우리 회사의 사회적 가치 그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 체계가 있다라고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공통으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르게 이제 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회사가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이제 작성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내부 운영,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리고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아니면 이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느냐 요 두 개를 나눠가지고 측정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작성 사례로는 일단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우리가 직원들을 취약계층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취약계층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만약에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하면 어떠한 취약계층, 그러니까 뭐 특정 취약계층이 되실 수도 있고 일반적인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고령자가 많은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 아니면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롭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아니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평소에 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 대상들에게 우리는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문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뭐 근로자에 관련한 사항들 그리고 고용의 질, 뭐 출퇴근 시간을 뭐 유연근무제로 한다거나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뭐 어떤 새로운 공간적인 제공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내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했느냐 요게 요 내용을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내가 이 제품을 만들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이걸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요거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산 단계로 보시면 되고 판매 단계에서는 이걸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우리 거를 구매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사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사항들도 이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례를 좀 들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회사가 수상했던 것들, 어떤 표창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뭐 아름다운 납세자가 됐다거나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인증이 됐다거나 우리 회사 근로자들 중에
중증 취약계층이 20% 이상을 고용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클린 사업장 이런 거를 받은 모든 것도 기업 내부의 사회적 가치로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한 것들. 그러니까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성장지원센터에 입장했다거나 장애인 직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보도를 새로 했다거나 보조공학기구를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고충 상담을 뭐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 회사가 취득한 모든 것들도 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운영의 사회적 가치는 이제 사실은 이게 여기에 구분에 이제 업종이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업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업종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아마 그 교육 자료 요청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이 교육 자료는 교육이 종료되고 나서 그 게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좀 참고해 주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을 수리하거나 고쳐주시는 분들은 어떤 집을 고치는 사양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공연 문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공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뭐 교육이나 뭐 공예, 특히 이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환경 보호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업이나 사회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관련된 사항들을 어떻게 이제 그분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최근에 이제 많은 지역 자산화 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주택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마을 공동체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청소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청소를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보시면 요 사례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우리는 그래 이런 거 했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은 그 조금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지표는 재참여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곳들도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부분인데 4번은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했던 활동들을 적는 겁니다. 내가 같이 활동을 했던 곳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 협의체들과 했던 모든 것들이 4번의 활동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했고 몇 번 했다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몇 번을 진행을 했다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 도사회적경제센터가 뭘 했다, 뭐 권역별 지원기관과 뭘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집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앞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했던 사항들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했던 모든 사항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지방자치단체, 어떤 시청, 군청과 했던 것들, 그리고 학교랑 모두 했던 것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 민간기관이나 업체들과 했던 모든 활동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거래처,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인데 우리가 어디다가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물품을 거기다 팔았습니다. 라는 건 인정이 안 되고요. 정기적인 판매 실적이기 때문에 매월 그래도 정기적으로 어떤 기관과 거래가 있거나 뭐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크게 이제 재료 구매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농가로부터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정기적으로 공급을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과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1, 2회 진행한 그런 일회성 활동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에 관해서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진행한 거는 연 1회만 진행해도 가능하지만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최소한 월 1회 이상씩은 계속 꾸준히 진행이 돼야만 인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사회적 환원 노력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신 사회공헌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공헌 활동. 네, 그래서 여기 그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은 아까 그 3번에서 내부 그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했던 거라고 좀 비슷한데 조직 내부, 그러니까 직원이나 회사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비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모든 부분은 조직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간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 건데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비용, 그러니까 금액을 투자한 활동들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투자한 활동들만. 그래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는 그 금액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성과급도 급여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비나 시설 투자비도 금액, 그러니까 금전,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을 활용했다는 금액,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 외부 활동을 통한 수익의 활용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기부입니다. 기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기부를 했다 하는 부분들 그게 조직 외부 활동을 통한 수익의 활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게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조직 내부와 외부 활동을 통한 수익의 활용은 금액이 들어간 돈이 들어간 모든 활동이고 여기 세 번째 있는 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활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재능기부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사례를 조금 보면 아마 그 비용이 들어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걸 토대로 좀 작성을 하실 거고 비금전적 역량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연탄 나르기 봉사라든지 직고치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했다 하는 것들 그리고 고령자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저거 그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교육, 뭐 희망 나눔 김장 담그기, 산후조리 서비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회의실이 있는데 이 회의실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오픈해서 제공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횟수나 시간 이런 것들도 비금전적인 조직의 역량 활용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재능 기부했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한 모든 교육. 그러니까 여기 그 비금전적 그 조직의 역량 활용은 우리가 돈을 쓰지 않은 모든 활동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재참여 기업들만 작성을 하는데 의사결정 비율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사업보고서를 매번 작성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건데 어떤 회의를 진행했는지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회의를 진행한 거를 작성하시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수준은 현재 그 12월 말일 기준이죠. 20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게 아니라 근무 시간과 급여만 작성을 하시면 자동으로 평균 임금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량 강화 노력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한 교육들을 어떻게 됐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돼 있는 뭐 저기 저 뭐죠? 그 뭐 건강 뭐 저기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적용이 안 되고요. 그걸 제외한 우리 회사와 관련된 다른 교육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만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셨더라도 법정 의무 교육인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제외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번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작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신규하고 재참여 부분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사업개발비 하시는 분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했느냐. 그러니까 혁신을 하기 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두 가지를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 과정의 혁신은 어떠한 혁신 결과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의 결과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에 우리는 이런 성과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이용자 수가 뭐 2배로 증가했을 수도 있고, 기존에 썼던 새로운 인증이나 상표나 지적재산권을 획득하는 이런 모든 것도 혁신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뭐 따로 생각하고 결과를 따로 생각하시면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작년에 뭘 했지? 뭐 회의를 몇 번 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받았는지, 아니면 자원들을 마련했는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찾기가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를 나눠가지고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보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 혁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했느냐. 그리고 조직 내부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전문 기기를 활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였다든지, 아니면 사내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항들이 과정의 혁신에 좀 포함이 되고, 그게 이제 뭐 경영 시스템 개선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장 동향 분석, 그리고 새로운 뭐 R&D 투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혁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사항들, 그게 이제 과정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요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과, 우리가 올해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지표는 여러분들이 이 작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관한 증명,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는 것보다 더 불편하시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출해 주셔야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작성하시고, 작성하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뭐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궁금하신 것들을 좀 몇 가지 질문해 주신 거를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중에 채팅창에 좀 올라온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개발비를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해주라고 하셨는데, 자부담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이 사업개발비가 어떻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마 기존의 마을기업을 이제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개발비는 전체 금액의 10%를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은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기술개발 의뢰를 견적서를 받은 내용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자부담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3천만 원 중에 10%인 300만 원이 자부담, 그리고 2,700만 원이 보조금,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년 차, 그러니까 2회차로 요번에 두 번째 신청을 하는 거고 3천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부담금이 600만 원. 그러면 이 600만 원을 뺀 2,400만 원이 보조금.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는 견적서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견적서를 받고 나서 이 자부담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수출과 관련해서 FDA 인증 비용을 사업개발비로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적재산권 확보나 뭐 인증 그 지원과 이제 유사하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불가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뭐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그 1년 이내에 금방 이제 인증을 받으시면 상관이 없지만 사업개발비가 그 최대 1년까지라는 그 사업 신청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그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인증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이제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사업 기간 내에 종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뭐 인증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제외 대상은 아니다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거를 FDA 인증기관에 뭐 직접 해가지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중간에 그 경유하는 이제 별도의 그 뭐 대행기관이 있어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점은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 분석 등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하반기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계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상 동의를 해주시면 현재 그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자료는 모두 다 이제 이쪽에서 그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무제표 상에는 자산 규모라든지 뭐 부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해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운영 여부를 더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게 아직 뭐 작성이나 신고가 완벽하게 안 돼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부가가치세 그 과세 신고라도 다 되어 있으면 작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그 달성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내용들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현장 실사 가기 전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거기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실 거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자료는 일단 동의는 100%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고되어 있는 자료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2회차 신청 이후에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만약에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개발비가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조건부로 지원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시면 그 조건부 심사기 때문에 사업개발비가 취소가 되실 거고요. 만약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돼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못 받으신다라고 하면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조건부로 심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조건부로 심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을 4월에서 5월까지 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요거는 재심사 기관들은 작년에 이미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셔가지고 근데 재심사면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금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조금 뭐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재심사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신규로 신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업개발비 제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시고요. 혹시나 그 작년 상반기 때 뭐 그 되셨으면 이제 작년 상반기가 4월 넘어서 4월부터 그러니까 신규가 지정이 4월 이후에 지정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4월 이후에 지정이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재정 지원을 신청하신 게 아니라 하반기 때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하반기 때 재정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야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 보고서 작성 기간에 중복이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심사는 1년 정도 경과한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 내용이 안 맞아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VI 지표 내용 그 작성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가치 지표의 작성 기준은 모든 항목은 이제 1년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다만 14번 항목, 그 혁신 항목에 대해서만 최대 2년까지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3번, 6번, 그러니까 3번, 4번, 5번, 6번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21년 거 1년치만 그리고 14번 작성을 하실 때만 2020년, 2021년 2년 분을 근거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가 쭉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는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산 미완료 사항 이것도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거기에서 시스템 상에서 그냥 동의는 모두 다 그냥 해주시면 되고 최소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청이 안 됐는데 연속 지원이 안 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거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기 때 재정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신 분들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원을 받으신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요번에 지금 현재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사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신규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신규로 신청을 받고 재정지원을 받으시는 거는 아마 심사가 완전히 종료되고 약정 체결이 되는 그 2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이 돼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는 4월 1일부터 지원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청소사업의 재심사냐 신규냐의 여부는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 재정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면 재심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제 받고 계시면 재심사, 받고 있지 않으면 모두 다 신규로 구분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라도 신규 1년차를 뭐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 앞에 연차를 고려한 그 다음 연차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연차는 현재 되냐 안 되냐 요거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시고요. 사업개발비의 유형의 장비 구입 불가인데 신규 사업 필요 장비 구축이 불가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개발비로는 불가하시고요. 도에서 이제 따로 진행하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아마 3월 달에 공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하신 장비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지역 농산물 구매 뭐 월별로 구매할 수 없고 연 1, 2회만 가능한데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하나를 좀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 연 1, 2회만 가능하지만 그 농가랑 매년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옆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2018년 이후로 매년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좀 확인이 되니까 1년 단위로만 구분을 하더라도 그런 항목들은 이제 추가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금전적 사회서비스 관련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마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취약계층에게만 제공해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요 사항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뭐 그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때 주민등록번호 요구했는데 요거는 저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고 이런 거 하실 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시는 분의 동의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에서도 최근에는 그 생년월일을 하고 맨 앞자리,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만 하고 모든 자료는 지우고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다 수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 생년월일만, 그러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생년월일을 보는 거는 고령자인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개인 식별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 없이 무단 취득이 불가해서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부 영수증을 받으실 때도 어떤 기관에 방문했을 때 뭐 개별 명단을 다 주십시오라고 하시지는 마시고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취약계층이다라는 비율 정도만 받아갖고 오시면 됩니다. 뭐 전체 명단 이런 거를 넣으실 필요는 없고 그 기관에서 10명 중에 뭐 그 고령자가 6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60% 이런 식으로만 받아오셔도 인정이 되니까 그거는 개별 그 개인 식별 부호는 다 안 받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과 자부담. 일단 이거 견적서 쪽이 말씀을 사업개발비에서 견적서 때문에 자꾸 좀 헷갈리신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 사업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보조금 그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사업개발비여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업에 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만 일부 그러니까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그 환급이 불가한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받으시면 공급가액이라는 게 있고 그 옆에 이제 VAT 해가지고 부가가치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VAT를 뺀 공급가액만 실제로 보조금이 신청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견적서에 VAT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으시면 그 총액 자체가 보조금 신청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VAT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견적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계 자료는 그 1월 달에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작년 말일 기준으로 사실은 모든 회계 자료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월 말에 법인세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회계사무소나 기장을 맡은 곳에서 지금 해줄 수 없다 다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분이라도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이제 실사를 진행을 하는 게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2월 중에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재무제표가 이제 좀 일찍 정리가 되신 분들은 실사 좀 보여주셔도 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이라도 저희가 이제 확인이 가능하면 그걸로 회사에 매출이 발생했다 정도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추정 재무제표를 또 그 비싼 돈 주어가지고 따로 만들거나 이거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발비의 홍보자료나 리플렛, 포장지, 간판도 가능하냐요? 라고 요거 아니에요? 요거는 질문 아니고 15시간 근로자가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주휴수당은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엄청 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신청하시는 거에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통해서 주중 소정 근로시간을 다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좀 적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가능하면 주휴수당을 부여를 하고 아마 15시간으로 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3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셨으면 나중에 사업, 그 일자리 창출 사업 월 정산을 하실 때 그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경영 공시 증빙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들어가시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화면 공유 돼 있을까? 네. 잠깐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지금 딴 걸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메뉴. 그래서 이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평가 메뉴에 들어가시면 자율경영 공시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작년에 하신 분들이 아직 안 떴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경영공시한 기업들이 신청한 기업들이 있어서 여기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안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안 하셔도 내가 2021년도에 그 상생나무, 그러니까 권역별 지원기관 통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경영공시 신청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 나중에 2021년도에 이거 심사 전에 2021년도에 그 해당 기업을 좀 조회를 해가지고 있으면 가점은 바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따로 뭐 우리가 이제 뽑아가지고 뭘 하시지는 마시고 전년도에 우리가 요거를 경영공시 신청했다. 2021년도에 신청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좀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요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잘 잡고 잠깐만. 살아실? 네. 그,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사업 개발비의 기본 원칙은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견적서가 없이 임의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외부 그 용역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 견적을 토대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항목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 부분을 따셔야 되고 따로 해주셔야 되고 뭐 별도의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기관의 해당 사업 개발 견적을 근거로 이제 이 사업 그 신청하신 기업이 신청하신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견적을 토대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업개발을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단법인으로 구성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뭐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뭐 인간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하는 게 맞는데 왜 이게 인정이 안 되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의 원칙을 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에 지금 경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사업개발비는 제가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업개발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부 기관에 이 견적을 외부 기관을 통해서 용역 의뢰를 하고 용역을 받아야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개발비의 홍보자료, 리플렛, 포장지, 회사 간판도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홍보를 위해서 소모성으로 재는 항목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간판이 소모성 자재냐 아니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지하는 자재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간판 같은 경우는 소모성 자재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항목이 있어가지고 홍보자료, 리플렛, 포장지 같은 우리를 이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사라지는 것들 요거는 가능하지만 간판은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간판은 조금 불가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공시는 아무 때나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정해진 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신청은 못 하십니다. 네, 그거는 매년 그 정해진 시기에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서 그 각 기업들에게 안내가 나갈 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경영공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에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신데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채팅창의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 달다쿠는 답변해 드렸나요? 네. 어, 임금 지급이 하루가 늦었는데 임금 체불일까요?라고 했는데 그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조금 늦으셨다 하더라도 현재 그 지급이 완료가 되고 해당 사항이 해소가 되셨으면 그거는 이제 임금 체불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 지급하셨던 거 통장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관을 해 놓으시고 그 아마 공휴일이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날 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뭐 은행 전산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인 것인지 해가지고 좀 하루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해당 사유를 해소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내용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임금 체불까지를 이제 처분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사업개발비를 요번에 신청하시는데 요번에 그럼 2회차를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2회차가 지금 진행이 되신 건가요? 그거를 좀 봐야 좀 알 것 같은데. 어, 2회차 신청하셨는데 지금 그 앞에 신청하셨던 거 정산하셨나요, 혹시? 정산이 완료가 됐나요? 그러면 정산 완료하셨을 때 그 정산 보고서에다 내셨을 거예요. 그 뭐 어떤 거 만들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업 성과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사업했던 정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 보고서. 그래서 그걸 제출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사업개발비를 신청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작년 12월 안에 종료가 안 되고 1년으로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넘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요번에 신청을 하실 때 중간 정산 보고서라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개발비로 작년에 뭘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해서 아예 사업이 종료가 되신 분들은 아예 사업 성과 보고서를 완료 보고서를 내시면 되고 혹시나 아직 어, 예, 스캔하셔가지고 그 시스템에 같이 첨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완료가 안 되신 분들, 아직 완료가 안 되신 분들은 최소한 중간 정산 보고서라도 같이 좀 첨부를 해주셔야 그 작년에 사업개발비로 뭘 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완료가 되셨으면 완료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제출하셔도 예, 그걸로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채팅창에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요. 음, 이거 문자로 링크. 확정된 이후 고용 인원에 하나요?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제 보조금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원 가능 시점은 약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신규로 되신다라고 하면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채용되는 인원은
약정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내가 쓴다라는 게 아니라 각 그 시군 기초자치단체 이 인원을 우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참여 예정자 명단을 보내고 거기서 승인을 받으시면 승인받은 이후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4월 1일 날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받으면 4월에 이제 지원을 못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직원을 이제 모집을 하면 4월 1일부터 바로 채용이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4월 달부터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지금 공고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신규로 채용해가지고 직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1월, 2월, 3월분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직접 그냥 부담을 하시면 되고 4월분 급여부터는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채용된 인원은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가 안 됐는데 시스템상에 당해년도 재무제표 내역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2021년께 없기 때문에 이게 저도 지금 신청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전에는 보니까 이게 뭐 몇 개가지가 빠지면 저장이 안 돼가지고 추가를 해달라는 이제 안내 문구가 뜨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1월 첫 주에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놓은 상태라 현재 시스템에서 이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누락에 그 부분을 빼놓고 했는데 저장이 돼서 넘어가시면 이제 그대로 하시고 혹시라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전년도 거, 그러니까 2020년도 거라도 거기에 이제 좀 업로드를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 시스템을 한번 다시 재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재정비가 완료된 이제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워놓고 했는데 넘어가지면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이게 안 넘어가시면 2020년 거라도 작성을 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구축이 그 뭐 유사한 사업으로 워낙에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구축하는 형태 이외에는 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시스템 추가라는 부분도 전자상거래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예전에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웹 접근성이 없어서 그걸 이제 추가하는 과정에 병행해가지고 좀 올라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뭐 이미 있는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리뉴얼한다 요거까지는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특별한 이유 자체가 그 장애인 접근 그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웹 접근성을 모든 기업이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회사에 한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1회 정도 조금 가능하게 좀 풀어놓은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별도의 뭐 전문 쇼핑몰을 따로 만드신다라고 사업을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뭐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이제 결정을 하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가 있는데 쇼핑몰을 따로 만드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쇼핑몰이라는 거를 새로 만드는 첫 사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있어서 요번에 유사한 지원 사업을 또 받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딱 못 박아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학계획에 추가해서 그 필요성을 좀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고비 신청 말씀하셨는데 아까 판로 지원을 위한 광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어떤 항목을 어떤 품목을 어떤 식으로 자체적인 광고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외부 용역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음, 뭐 더 이상 무슨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아마 이게 또 어디 있어요? 아, 광고비? 아니 이거 아니에요. DM? 어디에요? 모두 얘기해서 채팅. 아, 그 2021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혹시 예비 사회적 기업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셨을 때 사업 그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면 그 사업 보고서는 넘어가고 다음번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근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기존에 있다가 만약에 사회적 기업 인증으로 넘어가셨으면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걸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아예 안 거치고 약정이 5월 1일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시다가 인증을 받으신 것 같아서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만약에 이제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으면 그거는 그걸로 인정을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 기간이 사업 보고서 작성 기간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는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서 그거는 조금 예,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5월 1일부터 지원을 받으셨으면 네, 지금 현재 받고 계시니까 재심사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네이버 광고비 지원이 될까요?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회사에서 직접 네이버 광고에 올려가지고 수행하시는 거는 안 되시고 그 전문적인 외부 광고 업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는 가능하십니다. 네, 5월 1일부터 2021년 5월부터 받으신 분은 이번에 이제 재심사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받고 계시니까 지원을 받고 계셔서 요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기 사업이 이어집니다. 연속으로 가시니까 요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네. 뭐 광고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온라인 광고가 됐든 오프라인 광고가 됐든 이제 수행을 하는 건 가능하시지만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광고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만 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셨을 때 요번에 만약에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하셨으면 중복으로 판단돼 가지고 요번에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에 처음으로 광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음번에 신청을 하실 때 유사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외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실 때는 효과가 확실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하실 때 확실한 효과를 얻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개발비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 이후로 뭔가 궁금하신 사항이 발생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문의 전화를 주시면,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인력 지원 사업. 요거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여기 각 시군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